온보현인데요. 택시 강간 살인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네. 미리 그 야산 같은데 구덩이를 파뒀다가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한 다음에 이제 그 구덩이에 갖다 묻는 그런 형태. 저는 그 온보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어떻게 타이틀을 기억하냐면 내 나이만큼 맞아요. 사람을 예, 그렇죠. 죽이겠다. 온보현은 밤중에 홀로 택시를 잡아 타는 여자 승객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과 지존파를 비교하면서 살해 목표를 자신의 나이와 같은 38명으로 잡아 이 분야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망상을 드러냈습니다. 무서워하고 낯설은 사람만 보면 그냥 강도 같으니까 뭐 택시는 다 바라보지도 못해요.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광란의 납치 살인극의 피해를 본 부녀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2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 온보현 사건은 택시 강도에서 택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돼 나오는 때에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전에 있어서야 택강이라고 우리가 형사들이 많이 택강 하죠. 불렀는데 예. 예전 택강은 그냥 기사들의 돈을 산학금을 뺏는 형태의 택강이 많았는데 이 온보현 사건은 택시 강간을 당한 다음에 살해까지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보현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북 김제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 납치해서 강간하고 죽이면 그 금구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조상 산소 있는 데다가 이제 갖다 묻으려고 구덩이 파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북 김제 금구면 쪽인데 오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외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외도에다가 이제 가정 불화가 많고 또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또 아내를 구타하고 이 폭행을 저질러서 이 가정 폭력범들이 많았죠.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제 이 온보현이도 보고 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그 김제에서 고향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상경을 해요.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상경에서 성북구 삼선동 삼선동 쪽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아버지가 이 가정 폭력을 일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어머니가 음독 자살을 해요. 온보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독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리움이라든지 어머니의 자살에 대한 그 어떤 아픔 이런 게 있어가지고 81년도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다음에 온보현이가 아버지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아버지를 때리고 그때 이제 2번 다시 나는 이 집에 안 들어오겠다. 이런 혈서를 써요. 혈서를 쓰고 가출을 해버리고 그 이후로는 가족들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원으로 일도 하고 뭐 어디 종업원으로 일도 하고 버스 운전도 하고 택시 기사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개 전전했다는 얘기는 어느 지점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살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무작위로 불특정 부녀자들을 내 나이만큼 죽여버리겠다. 그게 이제 38세 때거든요. 그러고 실제로 이제 그 계획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택시가 중간중간 이제 바뀌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른 택시는 안 나오는데 첫 범죄가 스텔라 택시였는데 저는 스텔라 택시를 처음 기억나요? 저는 사실 안 나서 이게 스텔라 택시는 엔진은 옛날에 나왔던 포니 1, 2예요. 그렇죠. 차가 너무 좁다, 적다. 그래서 좀 크게 좀 만들자 해서 뚜껑만 외관만 엄청 크게 만들고 엔진은 그대로예요. 왜 계속 스텔라 택시를 얘기하냐면 온보현은 사실은 스텔라 택시를 찍은 거는 이게 이제 넓잖아요. 넓고 범행도 가능하고 실제로 여성을 유인하기가 여성들이 가능하면 폰이나 그 좁은 차 지저분한 것보다는 스텔라 널찍하고 이런 거를 타잖아요. 네, 그걸 노렸는데 94년도 8월 16일 날 훔쳐요. 본인이 원래 근무했던 이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있는 그 당시에 국제운수가 있었어요. 국제운수 거기 가가지고 차고지에 갔죠. 네, 차고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업용 스텔라 택시를 훔칩니다. 훔쳐가지고 이제 그때 차 안에다가 식도, 그다음에 노끈, 포장용 테이프, 그다음에 낫, 삽,
그런 걸 비치하고 이제 이 번호판을 위조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범행은 9월 1일 날 시작해요. 네. 9월 1일 날 잠실 이 백제고분로 주변에서 노래방 업주 이 권모 씨라고 43살 되신 여성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스텔라 택시 훔친 데다가 태우고 차 안에서 강간하고 현금 100만 원 정도 수표까지 합쳐갖고 한 1,200만 원 정도 거기서 돈 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김제 금구 소나무골 야산으로 가요. 손발 노끈으로 묶고 그리고 그 미리 파던 구덩이에다가 깊이가 한 1m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묻어버리려고 갔죠. 근데 잠자러 가는 사이에 이 여성이 용케 살아서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범행이 어떻게 보면 오보현이는 실패하죠.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살해한 뒤 안매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범인의 말에 권 씨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졌습니다. 근데 술을 마셔갖고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포기를 했어요. 내가 죽는다 이제. 피해자를 아무리 노끈으로 묶어뒀어도 잠을 못 잤을 것 같거든요. 그 심리는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제 처음에 자기가 계획을 쫙 짰는데 문제는 그 피해자가 반응하는 것까지는 생각하는 예상을 거예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반응하는 부분 묶어놓으면 도망 못 갈 거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리까지 묶거나 다른 쪽으로 이걸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손만 묶어놓고 거기 어떻게 한다고 구덩이가 한 1m 되니까 그냥 밀어놓으면 그런 형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범죄성 부분에서는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아니 생매장 하기 위해서 흙은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덮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덮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차 사건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이게 참 우리 셋 다 그래도 경찰 출신인데 경찰 출신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아프지만 그때 수사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 여성이 이제 1,200만 원 정도 수표 포함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했지 않겠어요? 네. 신고를 했고 실제로 서울 동대문 그 은행에서 1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찾아요. 지위 본인 주민등록번호 막 기재하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교환해 가요. 그게 CCTV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제경찰서에서는 이 공조 수사 안 했어요. 전혀. 근데가 여기가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수표는 저희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적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민번호를 다 적었다고. 거기다 기재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예. 그때 온보현이 다 적었어요.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다 적었다고 적었어요. 하더라고요. 지는 왜 그러냐면 죽었다고 봤으니까. 네. 그 여성이 묻어버렸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느긋하게 가가지고 주민번호까지 쓰고 현금 교환 딱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여성이 신고를 했으면 김제서에서 이걸 뭐 전국에 지명수배 빨리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공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한참 뒤늦게 9월 15일경에 이제 지명수배하는 걸로 종료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제로 안 오잖아요. 또 이제 차 바꿔요. 에스페로 택시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번호판 또 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9월 11일 날 독산동 구로구 독산동 노상에서 이 호텔 종업원이었던 엄 씨가 있어요. 그 당시 나이가 21살이에요. 예,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 31만 원 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횡성 야산으로 가요. 이제 금구 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손박 딱 꽉 묶고 야산 소나무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소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이제 또 본인은 볼일보러 나와요. 예, 그 사이에 엄양은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는 대단한 거예요. 나름 꽁꽁 묶었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에다가. 근데 그걸 풀르고 탈출해가지고 거기 횡성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요. 또 실패했죠. 두 번째. 그렇죠. 그렇게 묶어놓고 사실은 다시 납치를 해서 다른 사람 또 대상자를 또 물색하려고 해요. 그 다음 날이죠. 9월 12일 날 네. 서초동으로 와고 포스코 빌딩 앞 노상에서 연주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귀가를 하던 그 피해자 허 씨가 있어요. 이게 사장 무슨 개인회사 사장 비서 역할을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26살 허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차에 태워갖고 납치해요. 그리고 이제 그 횡성까지 다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야산에서 한번 강간하고 그리고 전날 지가 엄양을 묶어놨잖아요. 소나무에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려고 갔어요. 그 장소로. 그랬더니 이미 엄양은 그 줄을 풀고 도망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했어요. 네.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 납치한 허 씨를 용인으로 끌고 옵니다. 용인, 경기도 용인. 그래가지고 비닐끈으로 결박하고 얼굴에다가 참 이거 잔인한데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에 삽으로 때려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엄량이 도주한 거에 대한 이제 감정이죠.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즉시 횡성에서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이 허 씨를 태워서 용인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탈출해서 그 여자 탈출한 엄량이 경찰이나 어떤 신고를 했을 거를 대비해서 부랴부랴 도주한 걸로 그거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 엄량이 사라진 걸 보고 빨리 이게 도망을 나왔던 그래서 부분이- 용인으로 간 예. 거군요. 바뀐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죽여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죽일지의 부분은 실행은 못했는데 뒤쪽 부분을 넘어서부터는 사실은 연구한 거죠. 비닐봉지 씌우고 그렇죠. 이럴 정도면. 그런 형태인데 이게 실제로는 살인 사건이고 씌어갖고 이제 삽으로 뭐 이렇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버킬이 된 부분인 거죠. 이 감정이 돼갖고 도망간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감정 부분이 사실은 허양 두 번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놓친 네.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이 이 때문에 방식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앞에서도 뭐 또 그런 거는 그럼 횡성경찰서는 왜 그랬을까? 이게 또 고민인 거죠. 그 서울과 공조 수사를 이제 뒤늦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엄양 같은 경우 살해당한 사람도 돈 뺏겼어요. 신용카드. 네. 그래서 뭐 한 61만 원 정도 인출해 가고 CCTV에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사했어요. 그것도 역시. 정말 그 당시에 경찰 94년도 제가 94년도 현직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식 이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예. 납치해요. 맞습니다. 9월 12일 날 이제 엄량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네. 9월 13일 날 서울 천호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천호동 노상에서 19살 된 노모 씨를 여성입니다. 또 납치했어요. 김천으로 가가지고 모 여관에서 이제 그 여성을 강간해요. 여관 안에서 강간하고 근데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강간한 이후에 다 이제 죽이는 게 수순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범행을 한 다음에 강간하고 난 다음에 이 노양 19살 먹은 노양은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미스테리였고 경찰이 나중에 검거한 다음에 너 어떻게 해서 그 노양 19살 먹은 노양은 살려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마음씨가 착해서 살려줬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 심리는 또 뭘까요? 강간범의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서 또한 다른 형태의 반응을 하거든요.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살려갖고 꼭 자기가 마치 이제 자기 주머니 속에 인형을 넣듯이 노양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내가 찾아갈게. 넌 여기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노양이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는 화가 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죽였던 살해해버린 부분. 거고.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거죠, 사실은. 내 소유가였던 것, 내 소유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요. 9월 14일 날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네. 이제 노양을 풀어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락동으로 하고 가락 성당 앞 노상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 또 태우는데 그 사람은 박모 씨라고 24살 먹은 그 여성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학교 교사예요. 이분을 이제 태운 다음에 차 내에서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모 씨는 상당히 그 노양 그 직전의 노양하고는 달리 엄청나게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 내에서 허벅지라든지 복부를 또 목을 한 5군데 6군데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네. 살해하고 현금 한 15만 원 정도 이제 갈취한 다음에 경북 금능 그 경부고속도로 그 하행선 비상 활주로가 있는 그 지하 통로에다가 유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이 온보현의 신상에. 그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 3개를
다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범행하는데 용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쉬는 시기로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일반인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칼을 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왜 본인 손을 다치게 되느냐? 근데 99%가 다쳐요. 무분별하게 휘두르다 보면 그 칼의 치가 본인이 베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살인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벽에 있거나 싱크대에 있거나 흩뿌려진 혈흔 이거를 좁쌀만한 거 하나까지 그 과학수사 요원들이 전부 채취하는 이유는 맞아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범인의 DNA 도출을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흉기를 쓸 때는 이 금속의 표면에 피가 정확히 묻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가고 나갈 때 거기에 약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게 또르르 뭉쳐서 그 작은 힘으로 쭉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연속으로 찔렀을 때는 그 뿌려진 패턴이 3분의 1 이게 딱딱딱 하면 아 이거는 얘가 지금 오버킬을 했고 아니면 얘가 지금 어떤 자세로 찔렀는가를 그걸 정확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혈흔의 방향이라든지 혈흔 정도를 보면 각도, 네. 공격의 부위 다 알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위치 이런 거. 그래서 혈흔 분석 기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과학 수사 기법이에요. 저희 프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이게 많은 얘기들이 또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온보현이 사실 이게 마지막 살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납치해서 범행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제동이 걸린 거예요. 네. 제동이 걸려갖고 좀 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손가락이 이제 아파서 쉬는 중에 범죄 그 수첩을 만들어요. 네. 범죄 기록을 쓰죠.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괴물인가, 왜 살인을 하지? 철저히 살인마로 변신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수첩에 그 말이 써 있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손이 닿으면 또 범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러고 이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온보현이가 공개 수배됐다는 보도가 나와요. 라디오로. 이거를 딱 듣고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이 공개 수배가 됐구나. 다 인적사항이 이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범행 그 일지 수첩을 딱 어떤 자랑스럽게 들고 그 다음에 살해할 때 그 이제 그 썼던 식도 2개, 그 다음에 과도 2개, 망치도 2개, 그 다음에 신어 2통, 신나, 네. 예, 불태우는 데 쓰는 거, 그 다음에 택시 번호판 그 한 2개, 스프레이, 스카치 테이프, 운동화, 여자용 로션 같은 거, 양말 뭐 이런 거 들고 범행일지 들고 서초경찰서로 뿅 들어갑니다. 밤 그게 9시 20분입니다. 근데 황당했다는 거예요. 황당했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 죽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입구에서 입추선 의경이 자스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면수심의 살인마 온보현은 경찰에 자수를 하고도 뉘우칠 죄가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초 경찰서로 간 이유도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존파. 지존파 사건에 그 취급을 했던 서초기 때문에 얘한테는 지존파가 라이벌 구도가 형성돼 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지존파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거꾸로 하면 지존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려고 하면 서초에서 지존파를 검거했던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자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참 했다고 기가 거죠. 찬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남규가 네. 유영철이보다 내가 낫다고 판단을 하고 유영철이가 이 자백했던 사람 중에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하나 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수장이 21명에서 20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남규가 그 밖에서 있으면서 유영철이가 자기가 죽인 사람을 유영철이가 죽였다고 그럴 때 굉장히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면담할 때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정남규 면담할 때 그 심리하고 이게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는 정남규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창조물 같은 느낌, 그렇죠. 자기 작품이란 느낌. 그래서 연살인범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작품이라고 항상 그것을 머릿속으로 작품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지, 어떻게 택해서 어떻게 죽였지라는 걸 계속 쭉 훑는 거예요. 그게 리콜이에요. 그게 망상으로. 요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약간 웃음이 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살인 사건 범인을 내가 검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헛발 딛고 다니는 거 허당 치고 다닌다 그러죠 형사들.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렇게 즐겁더랍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검거를 했는데 그 양주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인데 그놈 이제 검거해놓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그때 형사님 허둥대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습니다. 엄청 즐거웠다는 거예요. 다시 온보현 어디로 사건으로. 가야 되죠? 원위치에 자수한 거. 본인이 이제 자수한 이유는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수배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저지른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왜 그럼 죽였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왜 그랬어? 뭐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가족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야? 다 섞여 있어요. 범인 온보현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사는 게 힘들어 죽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온보현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자살하자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됐고 그런 아버지가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인 자신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글쎄 이 그러면 뭐 뒤틀린 심리, 성장 과정, 불만 그리고 좌절 그러다 보니까 뭘 주장하냐면 사회가 부패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해석을 내린 건 피구타 증후군이에요. 피구타 증후군. 그렇죠. 두들겨 맞아서 생긴 건데 그래서 성장 과정부터 이 폭력성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흔히 내렸던 가장 쉬운 거죠. 가장 쉬운 방법. 피구타 증후군 때문에 온보현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근데 저는 맞아요. 그 쌓였었던 거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뭐 사회적으로 뭐 대접받지 못하든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분명히 이게 쌓였지만 저는 트리거가 되는 어떤 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피해자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셨던 부녀자. 그러니까 난 그게 그 부분이 궁금해. 그렇죠. 동거녀였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트리거가 되는 게 네. 여자친구였을 수도 네, 있고 여자친구일 뭐 이런 수도 거죠. 있고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그렇죠. 반감. 분명히 증오와 분노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이런 건 저는 삐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머니만으로 그리고 가정 환경만으로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포갑당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격의 대상으로 전이되는 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안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 불쌍한 사람을 옹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악마의 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싫어하고 구타당하는 학대당하는 어머니를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악마의 편을 들게 돼요. 아버지 편을 들고 아버지처럼 변하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역시 여자를 때리고 있고 자기도 역시 여자한테 무엇인가를 바라는 가해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핏 그 사건을 했던 생각이 드는데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이 많이 아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비난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그 여러 차례 찔러서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건을 내가 취급해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얘기 들리는 것처럼 순결하고 고아하고 대단한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머니를 주변에 있는 친구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공격한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윤락여성 출신이었어요. 저도 말씀하실 때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사건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망상,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왜 그 상이 생겼냐면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머니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상을 하려고 공격하면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자기가 역시 거기에 가해자가 돼버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똑바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범죄에 노출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사실 그건 항상 평생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쌍둥이 연구에서 그런 걸 해요. 범죄학에서 쌍둥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되는데 하나는 진짜 되게 음. 잔혹한 범죄자가 되는데 그 쌍둥이 그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경찰이 돼 있었어요. 그 쌍둥이 형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김은희 프로파너 얘기했지만 글쎄 그걸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건 뭘까? 근데 이제 경찰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거는요, 맥락은 비슷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